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왕이 직접 글자를 만들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역사책에서 배운 얘기니까요. 세종대왕 한글 창제,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한글 얘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밤마다 눈이 멀어가면서도 책을 놓지 못했던 남자. 신하들이 전부 반대해도 혼자 앉아서 글자를 깎던 남자.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왕의 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민했던 남자. 그 남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살았는가? 오늘 그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50년, 60년 살아오신 여러분이라면 이 남자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일장 마이너스 왕이 되어서는 안 됐던 남자. 1397년 조선의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셋째 아들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왕위는 첫째 형이 받고 정치는 둘째 형이 거들고 셋째는 그냥 조용히 살면 됩니다. 책이나 읽고 시나 쓰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 가면 되는 팔자였습니다. 충녕대군 훗날 세종이 될 이 아이는 그래서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책을 읽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루에 책 한 권을 읽는 게 일과였고 어떤 날은 밥 먹는 것도 잊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저놈 저러다 눈 버리겠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운명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첫째 형 양녕대군이 왕위를 박탈당합니다. 여자 문제였습니다. 기생을 첩으로 들이고 신하 집에 있는 유부녀를 빼앗아 오고 아버지 태종의 말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왕세자가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줄줄이 저질렀습니다. 둘째 효령대군은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세상 일이 싫었는지 불교에 귀의해서 절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셋째 충녕에게 1418년 22살의 충녕은 갑자기 왕이 됩니다. 원하지도 않았던 자리, 준비도 부족했던 자리.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자리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았으니 제대로 해야겠다. 이게 세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하지 않았는데 맡게 된 자리 있으셨습니까? 갑자기 가장이 되거나 생각지도 않게 책임자가 되거나. 세종은 그 순간 어떻게 했는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2장 마이너스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세종이 왕위에 오르고 처음 4년은 사실 세종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살아 있었습니다. 태종은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처가를 멸문시켰고 공신들의 목을 베었고 자기 형제들도 죽였습니다. 조선 초기 피바람이 부는 시절을 태종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종은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존경도 했겠지만 무서웠을 겁니다. 왕위에 오른 직후 태종은 외척 세력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세종의 장인, 즉 세종의 아내 소원왕후의 아버지 시몬을 사사합니다. 죽여버린 겁니다. 자기 사위가 왕인데 그 왕의 장인을 직접 죽인 겁니다. 세종은 이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세종은 철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대하지 않았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겉으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1422년 태종이 죽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종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세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폭수가 아니었습니다. 보복도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를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따졌습니다. 그리고 틀린 것은 고쳐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방식이 아닌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살아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종은 결국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종 특유의 인간다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장 세종이 신하를 대하는 법. 세종시대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황희, 맹사성, 장영실, 박연, 정인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종이 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황희를 보십시오. 황희는 원래 태종 시절에 양녕대군을 지지했습니다. 세종의 왕위 계승을 반대한 인물입니다. 거기다 뇌물 의혹도 있었고 자식 농사도 잘못 지어서 아들이 사고를 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황희를 영의정에 앉혔습니다. 그것도 무려 18년을 영의정 자리에 두었습니다. 87세까지. 왜 그랬을까요? 세종은 사람을 볼 때 흠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가능성을 먼저 봤습니다. 황희가 뇌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황희의 행정 능력과 판단력은 조선 최고였습니다. 세종은 그걸 알았고 그걸 썼습니다. 장영실은 더 극적입니다. 장영실은 천민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노비였고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조선 신분제에서 가장 아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삼품 대오군이라는 벼슬을 받습니다. 세종이 직접 올려준 겁니다.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감히 천민 출신을 그 자리에 앉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재주를 쓰는 것이지 그 사람의 출신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 한마디로 세종은 논란을 끊었습니다. 그 결과 장영실은 자격루를 만들었고 앙부일구를 만들었고 측우기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의 과학기술을 수백 년 앞당긴 발명들이 세종이 신분 대신 능력을 본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세종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사람을 쓸 때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오늘날 경영학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600년 전 조선의 왕이 몸으로 실천한 지혜입니다. 사장 반대하는 신하를 이기는 법. 세종시대에 세종의 뜻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세종은 거의 모든 일에서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반대를 이기는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1420년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합니다. 집현전은 쉽게 말해서 왕의 싱크탱크입니다. 젊고 똑똑한 학자들을 모아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책을 쓰는 기관입니다. 세종은 이 집현전 학자들을 철저히 지원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만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종은 나중에 이 사람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글 창제를 놓고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이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중국을 섬기는 나라가 어찌 오랑캐처럼 새 글자를 만드냐.
학문이 있는 자는 한자로 충분하다. 이런 짓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걸 읽으면서 세종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내가 키워준 사람들이,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킨 사람들이 내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세종은 이때 이들을 옥에 가뒀다가 하루 만에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반대 의견을 올린 것은 신하의 도리다. 그러나 그 내용이 틀렸다. 글자를 모르는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데 그것이 옳으냐. 세종은 토론에서 이겼습니다. 논리로,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반대를 제압했습니다. 세종은 화를 잘 내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누군가를 제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따졌습니다.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겼습니다. 이게 세종이 반대를 이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오장 마이너스 백성이라는 두 글자. 세종이 한글을 만든 이유를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우리말에 맞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종이 직접 쓴 훈민정음 서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으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어리석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세종은 이게 안타까웠던 겁니다. 억울해도 말 못하고 원통해도 호소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단순히 글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세종은 재위 기간 동안 끊임없이 백성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가뭄이 들면 어떻게 굶는지,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받는지. 세종은 이걸 직접 물었습니다. 신하에게만 묻지 않고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공법 논쟁이 대표적입니다. 세종은 새로운 세금 제도를 만들면서 백성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7만 명에게 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거 여론조사 하나 제대로 하기 힘든데 600년 전에 17만 명의 의견을 모은 겁니다.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고쳤습니다. 세종이 세금 제도를 만드는 데만 17년이 걸렸습니다. 17년 동안 바꾸고 고치고 다시 묻고 또 바꿨습니다.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보다 제대로 해야 한다는 신념이 더 강했던 겁니다. 세종의 인간다움은 여기서 나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주는 권력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주는 책임을 무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평생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6장 마이너스 아버지 세종. 이번엔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세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종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소원왕후 사이에서만 8아들을 두었고 후궁들에게서 10명이 더 있었습니다. 총 18아들. 그중 큰아들이 문종이고 둘째가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 나중에 계유정난을 일으켜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이 된 바로 그 세조입니다. 세종이 살아있을 때 수양대군은 이미 야심이 있었습니다. 무예를 좋아하고 성격이 강하고 권력욕이 있었습니다. 세종이 그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세종은 수양대군을 어떻게 했을까요? 멀리하거나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야심을 부추기지도 않았습니다. 세종은 수양에게 큰 역할을 주었습니다. 불경 번역 사업을 맡기고 문화 사업에 참여시켰습니다.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린 겁니다. 물론 세종이 죽고 나서 수양은 결국 칼을 들었습니다. 세종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세종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수양의 야심은 그 테두리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세종의 가장 큰 고민은 큰아들 문종이었습니다. 문종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을 좋아하고 심성이 곱고 아버지 세종을 잘 따랐습니다. 세자 시절 내내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했습니다. 세종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말년에 가장 걱정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문종이 제대로 왕 노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세종의 걱정은 현실이 됩니다. 문종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어린 단종이 왕이 되고 수양대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세종은 이걸 미리 알았을까요? 아마 예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아팠을 겁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을 겁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 7장 마이너스 고통을 안고 산 사람. 세종의 말년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당뇨가 있었습니다. 눈병이 심해서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팠고 등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몸이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전하, 제발 좀 쉬십시오 하고 간청해도 세종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보고서를 받고 눈이 안 보이면 신하에게 읽히고 귀로 들으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세종의 일기나 기록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한 몸 편하자고 백성의 일을 미룰 수는 없다.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담담한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왕의 자리는 편하려고 앉는 자리가 아니라고. 한글 창제도 세종의 건강이 나빠진 말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글자를 연구하고 다듬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아무도 들이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신하들은 이게 무슨 짓인지 몰랐습니다. 왕이 방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28자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세종의 고통은 단순히 몸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 명나라의 눈치, 양반들의 저항. 한글 창제는 사방이 적인 상황에서 혼자 밀고 나간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지혜는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던 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에서 나왔습니다. 8장 마이너스 세종의 후예. 세종은 1450년 54세 나이에 죽습니다. 죽기 전 세종은 조용히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첫째 아들 문종은 몸이 약해서 오래 못 살 것 같고, 둘째 수양은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어린 손자가 왕이 될 텐데 그 아이를 지켜줄 사람이 있을지. 한글은 만들었지만 아직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고, 세금 제도는 아직 완벽하지 않고, 북방 국경은 여전히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도망치지는 않았다. 원하지 않았던 자리에 앉아서 하기 싫은 일도 했고, 무서운 일도 했고, 아픈 몸으로 버텼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해도 옳다고 생각한 것은 했고,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직접 물었고, 쓸만한 사람이면 출신 따지지 않고 썼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후회도 많았을 겁니다.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끝내 이루지 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이 한 줄이 세종의 삶을 요약하는 문장이 아닐까 합니다. 9장 -600년 후 우리에게 묻는 것. 여러분 지금 몇 살이십니까? 50대, 60대, 어쩌면 그 이상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살아오면서 원하지 않았는데 맡게 된 자리가 있으셨을 겁니다. 하기 싫었는데 해야 했던 일이 있었을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혼자 서야 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세종도 그랬습니다. 세종이 위대한 것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이라는 자리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이게 옳은가? 저 사람은 괜찮은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질문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혜는 많이 아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려는 태도에서 옵니다. 그리고 찾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에서 옵니다. 인간다움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아프고 두렵고 실패하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종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왕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원하지 않은 자리에 앉아본 사람, 반대를 뚫고 뭔가를 해본 사람, 아픈 몸으로도 놓지 못한 사람, 자식 걱정에 밤을 지새워본 사람. 그게 세종이었고 어쩌면 그게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세종은 죽고 나서 6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매일 그가 만든 글자를 씁니다. 이 대본도,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신 댓글도, 자식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도 전부 세종이 남긴 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옳은 일을 했을 때 그게 600년을 갑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도 오랫동안 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